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이영훈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 30번째 시간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문명사의 대전환, 일제가 이 땅에 남긴 유산, 충성과 반역의 정신세계. 마지막으로 제 인식에 실린 카터 에커트 교수의 논문 식민지 말기 조선의 총력전, 공업화, 사회변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논문 역시 식민지기와 해방 후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커트 교수가 연속성이 화두로 잡은 것은 전쟁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20세기는 전쟁의 역사였지요. 노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등이죠. 이들 전쟁 가운데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15년만큼 한국인에게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다. 전쟁은 한반도를 제국의 공업화된 기지로 변형시키면서 조선의 경제 구조를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과정에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변화, 곧 근대화가 유발되었다. 그에 따라 조선인으로서 노동자와 기술자와 기업가와 관료의 수가 늘어나고 그 질이 향상되었다.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한국의 급속한 근현대화 혁명을 주도한 박정희를 위시한 장교그룹도 바로 그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상이 에커트 교수의 논문입니다. 몇 가지 논점을 제외하고 저는 에커트 교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예컨대 그는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형의 개발 모형이 이미 식민지기에 성립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인식에 실린 김낙년 교수의 논문이 잘 비판하고 있는 그대로 동의하기 힘듭니다. 총독부가 박정희 정부만큼 경제개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경제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기는 힘들지요. 그건 그렇고 인적 자본의 면에서 해방 전후사를 연속적으로 보고 있는 에커트 교수의 시각에 대해 저는 의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후 근대화 혁명을 주도한 장교단이 일본군 내에서 배양되었다는 지적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원래 일본 천황의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시대의 식민지의 아들로 태어나 나폴레옹처럼 위대한 군인이 되고 싶었던 20살 나이의 젊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친일파였다는 비판은 저는 아무런 지적, 긴장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의 내면 세계는 어떠했을까? 거기서 충성과 반역의 대상으로서 민족은 얼마나 실체적이었던 것일까? 천황을 위해 죽겠다는 맹세의 정신세계는 역설적으로 충성의 대상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을 때 같은 식의 맹세로 이어질 논리적 필연을 안고 있지 않은가? 그 논리적 필연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 내면의 논리적 필연에까지 분석의 손길이 미친 연구는 제 인식에 없습니다. 그런 고급의 논문을 읽기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모양입니다. 제3부 나라 세우기.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갑작스러운 해방.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히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수많은 애국 선열이 오랜 세월 붉은 마음으로 기다려오던 해방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정인보 선생은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선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라고 하여 독립투쟁에 몸바쳐 가신 분들을 안타까워했지요. 해방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태준의 소설 해방 전후를 보면 주인공 현은 이탈리아와 독일이 이미 망한 데다 일본이 사이판을 잃고 오키나와에까지 적을 맞아들였다는 신문 보도를 통해 일제히 패망이 길어야 1년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8월 15일 그날의 해방은
모두에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함석헌 선생은 성서의 표현을 인용하여 해방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했죠. 국제정세에 누구보다 밝은 하와이 이승만 박사도 일제가 패망한 소식을 듣고 넋이 빠진 듯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부인에게 여보, 우리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라고 했다 합니다. 이태준이 체험이었겠습니다만 해방전의 주인공 현도 그러하였습니다. 현은 8월 17일 경기도 철원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운전사로부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전쟁이 끝났답니다. 뭐요? 전쟁이? 이제 끝이 났어요. 현은 호꼬리가 찌르르 해졌습니다. 옳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 지루하던 것이. 그러면서 버스 안에 좌우를 둘러봅니다. 확실히 일본 사람은 아닌 얼굴들인데 하나같이 다들 무심한 표정입니다. 답답해진 현이 소리칩니다. 일본이 망했다는데 왜들 그렇게 조용히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한 영감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세상이라고 똑똑히 모르는 걸 입을 놀리겠소?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민초들에겐 해방의 소식은 놀라움, 그 자체이자 일종의 두려움이었던 모양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해방의 소식은 점점 민족의 환희로 삼천리 강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충북중원군 동양면의 김인수라는 한 선비 산문 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방 일주일 뒤입니다. 마을 전통 잔치인 호미시시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소낙비가 내린 날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남녀노소가 당나무 아래 모였습니다. 모두 대조선 독립만세를 소리쳐 축하했습니다. 온종일 풍물과 술과 국수로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김선비 일기는 당시 이 전경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오라 천운이 돌고 도미요. 가서 돌아오지 않음이 없도다. 역시 성리학자다운 표현이군요. 도움은 어디에서? 그런데 그 해방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떤 힘이 작용하여 일제가 이 땅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까? 이 문제는 해방 전후사의 올바른 인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올바로 접근하려면 1931년부터 1945년까지 동아시아와 태평양을 무대로 전개된 전쟁의 역사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1931년 일제는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에 괴뢰국을 세웁니다. 1933년에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화북지방에 또 하나의 괴뢰 정부를 세우지요. 1937년에는 드디어 남중국을 포함한 중국전 연안에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중국과 전면전쟁을 벌입니다. 나아가 1941년 12월에는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미국을 상대로 한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전쟁을 가리켜 일본 사람들은 15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일제는 무엇 때문에 15년 전쟁을 벌였을까요? 전쟁으로 대략 500만 명에 달하는 일본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끼친 피해는 그보다 몇 배나 크지요. 그런 엄청난 전대미문의 전쟁을 일본은 왜 벌였을까요? 1930년대 세계 경제는 대공황의 깊은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은 순조로운 경제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 일본 경제의 성장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저 아프리카 남단에 이르기까지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일본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현저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 자본주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미국과의 연관성이 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제가 미국과 승산도 없는 전쟁을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젠가 일본의 어느 연구회에 참석하여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인 연구자끼리 맹렬하게 토론을 벌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서의 결론도 아무튼 잘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속으로 이 친구들아, 그래서 조선은 해방되었어 라고 딴전을 피웠습니다. 어쨌든 숨김없는 사실은 우리 민족은 아시아와 태평양의 헤게모니를 두고 일본이 미국과 벌인 전쟁 덕분에 미국에 의해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8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이해 말까지 대략 14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비극의 현장에 우리 조선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졌지요. 그렇게 원자폭탄이 세례를 받고 나서야 최후의 1인까지 본토를 사수한다고 결의를 다지던 일제는 드디어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은 미국이 일본 제국주의를 강제로 해체시키는 통에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은 아니지요.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은 속이 쓰리더라도 이 점을 냉정하게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둘러싸고 큰 혼란이 빚어진 것도 이 점을 명확히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현대 조선 역사란 책을 보면 조선의 해방은 김일성이 조직, 영도한 영광스런 항해 무장투쟁의 승리가 가져다준 위대한 결실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일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 산하의 항일연군의 중대장급 지휘에 있던 김일성과 그의 부하 50여 명은 일본 관동군이 추격을 받자 1941년 연해주 소련령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김일성이 귀국한 것은 1945년 9월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 스탈린은 연해주의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불러 그가 장차 북한에 세워질 자신의 대리정부의 책임자로서 적격인지를 테스트합니다. 스탈린은 김일성에 만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소련군 배를 타고 해방 한 달 전에 원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이 엄연히 이러한데도 북한이 역사책이 위와 같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은 그 사회의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없고 미선의 전제 권력이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돌려 한국의 한국 근현대사라는 역사 교과서를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강복을 가져다 준 것은 연합군의 승리였다.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강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북한에서와 같은 심각한 날조는 없습니다. 그 대신 연합군에 의한 해방이 새로운 국가의 건설에 장애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 정부가 검인정한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 있음을 솔직히 말해 남한 역시 북한 못지않은 위선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해 보다 자세하게는 다음 장에서 분단의 책임을 물으면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